2021년 나를 점심은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전라남도 깊을 산골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은 과거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빈 집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점심은 지쳐 버스를 갈아타며 한참 동안 산을 넘어 할머니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매우 한적하고 과거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다. 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집도 거의가 빈 집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나운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곳이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어. 할머니의 말에는 고집과 함께 섬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점심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되새겼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반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으며 정신에게 물었다. 정신아, 저 위에 살던 할아버지도 이사 가셨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얼굴에 미세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며 눈빛이 얼어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은 그 순간 할머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걸요? 정신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을 피하며 북을 떠주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할머니의 표정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고 정신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할머니와 함께 자주 놀던 윗집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항상 정신을 예뻐해 주셨고 무척 친절했다. 하지만 이제 그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정신은 할머니의 진을 빠져나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길은 어릴 적 자주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이 산 둥지 나는 팻말이 눈에 띄었고 그 위에 적힌 글씨체는 다름 아닌 할머니의 글씨체였다. 정신은 이 길을 통해 윗집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야만 했다. 그 길은 뱀이 많고 마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정신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산을 넘고 마지막으로 작은 집들이 보이는 지역에 도달했다. 밑집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집이었고 마당에는 몇몇 낡은 가구들이 쓸모없이 놓여 있었다. 그 집의 모습은 매우 초라했고 마치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신은 그 집에 뭔가 중요한 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지? 정신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작은 제사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제사상 위에는 썩어가는 과일과 사탕이 놓여 있었고 기묘하게도 그 옆에 모인 초아향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정신은 그 모습을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왜 할머니는 이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던 정신은 문 앞에서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정신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방 안의 어두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 위로 작은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고 정신은 공포에 휩싸여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가 마루를 조심스럽게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방문이 갑자기 슬기 열리며 그 안에서 고양이가 다리를 스쳐 지나갔다. 정신은 그 고양이를 보자마자 얻어붙었다.
고양이는 집안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한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었고, 밤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점점이 감돌았다. 밤안에 놓인 작은 제사상 위에는 다 타버린 조와 녹슬지 않는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불길했다. 이건 대체 뭐지? 정신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밤을 둘러보았다. 그때 장롱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지침 소리였다. 정신은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물러섰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방이 문이 팡 하고 닫히며 정신은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문고리를 잡고 힘을 줘봤지만 문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정신은 부엌칼을 들고 문틈 사이로 팔을 밀어 넣었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영정사진 옆에 놓인 물건들이 모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 보였다는 것이다. 이건 대체 무엇인가? 정신은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본능에 의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다시 팡 하고 닫히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황급히 집을 떠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한 줄기 목소리가 그의 뒤에 들려왔다. 너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정씨는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인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에 살고 계신 할머니의 집을 떠나기로 했다. 할머니의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비어있는 집들이 많아졌고 그 마을은 점점 고요해져 갔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 동안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는 할머니의 집은 작은 산골 마을에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틈겨 긴 집들만 남아 있었다. 그래도 할머니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정씨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위에 살던 할아버지. 이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거죠? 할머니는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본 정씨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는 밤안하며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정씨는 잠시 할머니를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집에 대한 의문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어릴 적 자주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할아버지는 유독 정신을 예뻐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저녁 9시가 되어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정씨는 할머니가 깊은 잠에 따진 틈을 타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기로 했다. 할아버지의 짐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짐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이 더욱 정신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할머니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정씨는 그곳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집 앞에는 익산 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팻말에 적힌 글씨체는 할머니의 글씨체 같았다. 뱀이 많고 산에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이 길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그 길을 지나야만 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 길을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몇 년 전까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었다. 집 앞마당에는 기석처럼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보던 제사상 위에 옥침단과 썩어있는 과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씨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는 들었지만 왜 이렇게 집안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걸까? 정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자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구석에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그의 눈은 어느새 할아버지가 쓰던 장롱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 장롱의 문이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상시천으로 칭칭 묶여있는 장롱을 보고 정씨는 의아해졌다. 그때 갑자기 장롱에서 지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정씨는 고요한 밤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장롱문을 열자 한 마리 고양이가 방 안으로 튀어나와 그의 다리 사이를 따져나갔다. 놀란 정씨는 멈칫하며 고양이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방 안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확연히 느꼈다. 할아버지의 방은 죽음을 맞은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제사상 위에 놓여있던 초와 향, 그리고 부엌칼에 머물렀다. 부엌칼은 이상하게도 녹이 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정씨는 그 부엌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때 장롱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문이 열리면서 삼식천이 스르르 풀려나갔다. 정씨는 두려움에 떨며 장롱의 문을 바라보았다. 장롱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지? 정씨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며 큰 소리를 냈다. 정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엇인가가 그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밖에서 누군가 밀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씨는 다시 한번 문을 밀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릴 순간 정씨는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가 마당으로 나오자 마당 구석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정씨는 걸음을 멈췄다. 그 그림자 속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손에 옵침단 사탕을 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이리 와, 이리 와서 할아버지가 주는 사탕 먹어야지. 정씨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부엌칼을 빼앗아 들고 정신의 몸에 굵은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어쩌자고 칼을 만졌어. 할머니는 저방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정신에게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산에서 할아버지의 지침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그 소리는 그곳을 지나던 야축꾼들이 귀신을 만나 산을 헤매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할아버지의 집도 그렇게 폐허가 되어갔다. 할머니는 무당을 불러 할아버지의 염원을 달래주었지만 그 후에도 할아버지의 지침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결국 할아버지의 짐을 떠나게 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쓸쓸해졌다. 정씨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집에서 들었던 기침 소리와 그 고요한 마당의 분위기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도시는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가을바람이 가로등 불빛을 스쳐가며 일랑이었다. 이 시간쯤이면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며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두 명의 청년이 튀어가 된 덤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폐병원이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도전심에 이끌려 이곳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병원은 수십 년을 버티며 잊혀져 있었다. 천장이 떨어져 내리고
덕지는 군데군데 벗겨지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덩어리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첫 번째로 걸어가던 사람은 점점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공포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복도의 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서 어쩐지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진짜 괜찮을까?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그냥 둘러보고 나가면 돼. 다른 한 명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조금 더 나아가면서 겸언의 분위기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2층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첫 번째로 걷고 있던 친구는 몸을 움츠리며 멈추었다. 저기, 누구지? 두 번째 친구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두 번째 친구는 발걸음을 뒤로 돌리며 말했다. 이제 그만 나가자. 너무 이상해. 하지만 첫 번째 친구는 그 말을 무시하며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손전등이 어두운 복도를 비치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가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두 번째 친구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먼저 나가서 차에서 기다릴게. 두 번째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계단을 올라가려는 친구를 뒤로하고 더 먼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샤워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덕지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있었다. 기이한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그의 등을 따라왔다. 그가 샤워실로 다가갈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기릿한 냄새가 코를 찔렸다. 그는 손전등을 들어 샤워실을 비췄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샤워기가 이미 반수 상태였고 물도 흐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추며 그는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누군데 여길 들어왔어? 순간 그의 몸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그는 무서움에 손전등을 더 강하게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손전등 돌빛이 닿은 곳엔 끼진 숨거울이 있었다. 그가 샤워실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곳에는 거울이 없었다. 그 거울은 그가 샤워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손전등을 들어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고 곧이어 뭔가 다른 존재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에서 나타난 청백한 여자의 얼굴은 그를 따라 움직이며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돌려 복도로 향했지만 이미 두려움의 식사인 그는 돌아설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며 그는 빠르게 복도 끝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복도를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얼굴 봤지? 그는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가 도망친 후 병원은 다시 고요함에 빠졌다. 바람은 그의 뒷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는 빠르게 동료가 기다리는 차로 향했다. 차 안에 탔을 때 그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며 말문을 열었다. 이젠 정말 그만두자. 그러나 그의 동료는 차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그에게 물었다.
근데 그 거울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는 벌벌 떨며 동료의 손에 들린 숨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거울은 바로 그가 2층에서 보았던 기증 숨거울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가 손거울을 확인하자 그 거울 속에서 보았던 여자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오르며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2012년 여름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씨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여러 곳을 알아보던 끝에 김 씨의 삼촌이 혼자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작은 섬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고립된 느낌이 강한 곳이었지만 그들이 가고자 한 이유는 바로 삼촌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도시로 떠난 마을 사람들과 달리 여전히 이 섬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가서 살고 있었고 삼촌은 그곳에서 작은 어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여자친구는 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피로를 풀기로 마음먹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삼촌이 사는 집은 섬 끝자락이 위치해 있었고 집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와 여자친구는 삼촌을 마중 나가기로 한 작은 고깃배에 올랐습니다. 삼촌은 언제나처럼 순박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김 씨의 여자친구를 만난 순간 반갑게 맞이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삼촌의 집은 작은 섬마을의 가장 외진 곳에 있었고 그들은 섬에서의 사물을 기대하며 차를 주차하고 삼촌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내내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던 두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말대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을 돌아다니던 중 선착장에서 한참 벗어난 외진 곳에 낡고 부서진 고깃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배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배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저녁 먹고 여기서 낚시할까? 그의 제안에 여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삼촌의 집으로 돌아갔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 놓을 삼촌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삼촌은 언제나처럼 친절하게 그들을 대접하며 웃고 있었지만 김 씨는 그 배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삼촌, 저기 섬 끝에 배가 하나 걸어져 있던데 그건 누구 배가?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삼촌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펜이라도 그곳에서 낚시할 생각은 하지 마라. 삼촌의 말은 지나치게 경고적이고 김 씨는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삼촌은 잠시 말을 잇지 않다니 다시 말했습니다. 그 배는 예전에 이 섬에서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배다. 괜히 그곳에서 낚시하다가 다칠까봐 그러지. 김 씨는 삼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삼촌이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삼촌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뒤에 대한 호기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여자친구는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김 씨는 혼자 낚시를 하러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고 온 피로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그 뒤에 대한 의문이 더 큰 충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섬의 외딴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길가에 놓인 긴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들의 대문에는 모두 부적이 붙어 있었고 그들은 매우 낡고 오래된 집들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집의 대문에는 부적이 한 장씩 붙어 있었고 그 부적들은 마치 어떤 존재를 막기 위해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발걸음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가 선착장에 가까워지자 갑자기 등 뒤에서 없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대문에 부적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호기심에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집의 대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천천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낡고 어두웠으며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지 않아 더 이상한 분위기가 반도났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집 안을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선원들이 살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외국인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은 마치 급히 떠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기분이 이상해졌지만 그저 문이 고장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선착장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김씨는 선착장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바다는 고요 있고 김씨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바다의 물결은 점점 더 높아졌고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등에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김씨는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김씨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날 수 없어. 그림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김씨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는 몸을 뭉치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너희는 이미 떠날 수 없게 됐다. 그림자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김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그의 팔을 잡자 김씨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림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와 함께 묶여 있어.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이곳을 떠날 수 없다. 김씨는 무서움을 떨며 그림자의 손을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 강하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세게 들어와 김씨의 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김씨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5년 가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30대 부부는 여객선을 타기로 했다. 비행기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제주도까지 가져가고 싶어 여객선으로 선택했다. 목포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은 새벽 1시에 출항하는 것으로 예약되었고 그 부부는 출발 전날 밤 기차와 차를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다. 저기 이제 제주도에 가는 거야. 이 여행이 얼마나 멋질지 몰라.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응, 나도 너무 기대돼. 아내는 창 밖을 보며 말했다. 새벽 1시가 되자 여객선은 출항을 시작했다. 여객선의 객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여객선은 고요한 밤바다를 가르며 서서히 제주의 섬으로 향해 갔다. 아내는 잠시 객실에서 짐을 정리한 후 갑판으로 올라갔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다 위에는 달빛만이 반짝였다. 아내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갑판 위에는 많은 승객들이 거의 없었고
아내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기칠로 돌아나 잠을 청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고요한 바람 위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기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기온은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기온이 점점 더 짙어지자 아내는 주위를 둘러봤다. 밥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바람만이 세게 불고 있었다. 뭐지? 이 기분은? 아내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독였다. 그때 갑자기 밥판의 한쪽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떤 발걸음 소리 같았다. 아내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아마도 바람에 의한 소리겠지. 아내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바다를 응시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그 소리는 아내의 바로 뒤에서 들렸다. 아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밥판 위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 아내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며 주위를 살폈다. 그녀가 살펴본 그 방향, 어두운 곳에서 하나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그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뭐? 누구세요? 아내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점점 아내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아내는 두려운 마음에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물러나며 다시 물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점점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저기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내는 점점 더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왔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안에 놓여있던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손전등을 들어 그 사람을 비췄을 때 아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도 아내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아내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아내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아내는 그 사람을 향해 물러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더 빠르게 아내를 따라갔다. 안 돼. 아내는 소리치며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아내의 팔을 붙잡았다. 아내는 놀라서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사람의 손은 마치 실처럼 단하고 아내는 그에게 들려갔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그 사람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만해. 제발. 아내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예언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끌려가며 바다의 끝으로 다다랐다. 그 순간 갑자기 손전등의 빛 속에서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밥판 위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며 달려왔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다. 여보, 여기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다. 아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람을 멀리 끌어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빛이 나는 측문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진동은 마치 그녀가 이전에 경험했던 곳들과는 다른 훨씬 더 지이한 감감을 주었다. 갑자기 뒤 불빛이 꺼지면서 모든 것이 평탄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정조는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내 안의 어두운 통로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한 여자가 슬프게 우는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그 여자가 그 안에서 울고 있다는 것처럼 들렸고,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그 여자가 또 나오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뒤에 있는 걸지도 몰라.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고 대 안의 차가운 공기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 대의 내부는 점점 더 좁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그 어두운 통로로 시선을 돌리며 그곳에서 들리는 물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착각이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 여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오래 젖은 긴 머리를 흩날리며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얼굴은 신이하게 보였지만 그 여자의 표정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는 한 발, 한 발,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를 깨우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 여자가 나타난 이유가 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녀는 결국 남편을 흔들며 깨어나게 했지만 그때까지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남편은 깨어나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나는 그 여자를 봤어. 물에 젖은 여자였어. 그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 이건 반지 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여자는 정말 이 뒤에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봤어. 그녀는 물에 젖어 있었고 그 냄새도 났어. 그들은 다시 그 어두운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의 조명이 꺼져 있고 주변은 어두운 그림자들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 다시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녀는 더욱 신경이 예민해져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는 한 곳에 멈춰 서 있었다. 물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녀다. 그녀다 뭐야?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모습을 눈으로만 쫓았다. 그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을 드러낸 그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피부는 청백하고 눈은 까맣게 변해 있었으며 입에서는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입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바닥에 튕겨나갔다. 여보, 이게 진짜야.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 속에서 말문을 열었다. 이건 그냥 꿈일 거라.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러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려는 듯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가 우리를 뭘 원하는 걸까?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그 여자가 말 없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대이 불빛이 갑자기 켜지면서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갑자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대이 조명은 다시 밝아졌고 객실은 평온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울음소리와 그 물방울 소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여인의 소리 위에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몸은 무겁고 모든 것이 왜곡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진 듯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눈앞은 온통 검은 그림자들로 뒤덮였으며 그 가운데에서 여인의 목소리만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너는 내게 속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몸에 섬뜩한 떨림을 일으켰다. 그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치 그에게 붙잡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그의 온몸을 휘감고 그는 마치 그 손에 의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어두운 숲과 단, 그리고 다리가 나타났다. 그는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길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가 강을 건너려는 순간 그 여인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았다.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그녀는 다시 그에게 속삭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녀의 소리 위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다리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그 다리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리 위는 고개를 잇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너를 돕지 않을 거야. 그의 몸은 여전히 여인의 소리 위에 묶여 있었고 그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흐려졌다. 다리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는 마치 그 소리가 그의 존재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미쳐버릴 것 같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의 가슴은 더 이상 그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의 존재가 그를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가 지나쳐온 모든 길이 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이미 그녀의 세계에 바친 것임을 알았다. 모든 것이 그 여인의 기르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를 건널 수 없었고 여인은 그의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여인의 손끝에서 퍼지는 차가운 기운은 그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그의 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여인이 그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그의 몸은 더욱 더 기운을 잃어갔다. 그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숲과 단, 그리고 다리는 점점 더 흐릿하게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감각이 사라져갔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몸의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발은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지 않았고 그는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여전히 덤원에 누워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그의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었다. 그러한 의식을 잃고 죽음을 맞이했던 바로 그 응급실에서였다. 그는 여전히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전히 그의 주위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떠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영혼은 여인의 손에 의해 이끌려 다녀온 것이었고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다. 여인은 그에게 다가가며 속삭였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그의 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고 그는 여인이 그를 다시 이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그의 몸을 감싸며 그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없던 존재와 마주쳤다. 그 존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세계에서 살아날 이유를 찾았다. 여인이 그를 다시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영혼이 그녀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속지 않기 위해 싸웠다. 시작되었습니다. 음악 나무로 만든 다리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졌고 그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발밑에서 나는 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부러질 듯 휘어지고 오래된 나무들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심코 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점점 더 강렬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곳을 지나야 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건푸르고 차가웠으며 흐르는 물결은 점점 더 강렬하게 일렁이며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둠과 그 강물이 점점 더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경고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강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 돌아가. 제발. 그 목소리는 반복되었고 반 건너편 어두운 숲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 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를 돌려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에 빠져들듯 그는 그 물속에 빠져들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할머니의 목소리와 강물의 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내려다보면 안 돼, 이놈아.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고 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서둘러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라 다리를 건너자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욱 기이하고 불길했습니다. 그는 길게 뻗은 초원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어두운 장례식장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복도는 매우 차가웠고 유령처럼 조용히 잠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길은 그것이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서서히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 끝에 있는 한 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유독 다른 호실과는 달리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라 이곳에 멈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호실 앞에 서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색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에게만 보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존재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고 손으로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시계는 마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시계는 그가 있을 곳, 그가 지나온 길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손을 움직여 시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복도는 단순한 병원의 복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끝내야 할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점점 더 그 공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처럼 그는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결국 자신이 죽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몸은 이미 죽어 있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사후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장례식장에서 본 할아버지가 환상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가 말한 호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눈을 떠다시 살아났을 때 그가 겪었던 경험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는 정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것일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네 꿈속에 남아 있습니다. 박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